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노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구 벽돌 깨기, 지금은 뭐 세트 깨기쯤 될까요? 사실 뭐 벽돌 깨기랑 큰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수업의 내용은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 전부 다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글 써왔잖아요. 단순히 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의 글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전부 첨삭을 하고 뒤에 평가까지 달아가지고, 그리고 수정 방안까지 요런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자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참여했었을 때 했던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글에다 표현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넣어보자 라고 하면서 선생님 최대한 여러분 개인의 어떤 뭐 학년도 있을 거고 수준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성향도 있을 거고 여러분 지향하는 바라던가 뭐 가치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에 맞춰가지고 디렉션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걸 받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총균세를 가지고 이 세특 독서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 총균세로 글 한 번 쓰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최소한 2번은 써야 됩니다. 한 번 쓰고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줄 거예요. 그러면 고쳐서까지 써야 돼요. 고쳐 쓰고까지. 고쳐 썼는지 안 썼는지 그 내용은 선생님이 확인할 거예요. 선생님한테 다시 보내주세요. 내가 얘기한 대로 선생님이 지적한 바를 잘 수용을 했구나라는 거. 이게 여러분 책을 읽는 게 이를테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어떤 문해력이라던가 사고력이라던가 여러분 독해력이라던가 어휘력 같은 거를 증가시킬 때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60점 정도예요. 책을 읽으면 60점 정도야.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한 후기, 글쓰기를 써보잖아요. 그러면 한 80점, 80점에서 85점 정도예요. 그거를 고쳐 쓰기를 해야 비로소 90점이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친구들하고 하더라도 뭐 여기에 다들 글쓰기에 자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뭐 딱 봐도 뭐 여기 띵똥 친구, 그 다음에 생갈치 친구, 뭐 라마 친구, 도도 친구, 망고 친구, 다들 글쓰기에 자신 있는 친구들 많지만 여러분이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선생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칭찬해줘도 선생님이 아니야. 내 수준이 아니라 전업 작가이신 뭐 무라카미 하루키라던가 아니면 뭐 황석영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한강 작가분 같은 분들, 그런 분들조차도 글 쓰는 거 봐보세요. 원고를 쓰는데 3년 4년씩 걸려요. 한 달, 2달 만에 못 써. 선생님 그건 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A4 용지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 200페이지 넘어가는 글 없어요. 한 권으로 끝나는 거라면은 200페이지면 하루에 한 페이지씩 써도 200일이면 쓸 수 있는데 그게 3년 걸린 거면 1000일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게 결국 쓰고 난 다음에 고치고 쓰고 난 다음에 고치고 고친 거 다시 읽어보고 또 고치고 다시 읽어보고 또 고치고 이 퇴고의 과정을 통해서 글을 다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분만 매일같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글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 그리고 어떤 사건이라던가 어떤 물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이런 것도 바뀐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여행 갔다 오면 바뀌어. 누구랑 대화하고 나면 바뀐단 말이야. 그거를 계속 가다듬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선생님과 약속. 다른 거는 선생님이 많이 요구하지 않을게요. 다른 거는. 근데 이 책을 읽고 이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해요. 이거는 반드시 글을 한번 써야 돼. 대신 형식은 선생님이 구애를 두지 않을게. 형식은 구애두지 않을게. 근데 이제 여러분은 수준이 있으니까 양은 선생님이 지정해 줄 거야. 적어도 1200자 이상. 1200자는 넘어야 돼요, 여러분. 띄어쓰기 빼고 1200자가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썼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써야 될 거야. 1200자가 조금 어려우면 900자로 해도 돼. 900자에서 1500자 사이 정도로 할까? 선생님이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수업하면 여러분의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첨삭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한번 쓰는 거. 이렇게 글쓰기 2번 하는 거. 우리 이거는 약속하고 출발합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할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 스스로에게 나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금요일날 선생님 수업이 끝나고 10시 10분에 김진경 선생님께서 또 국어 수업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튜디오를 10시 5분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비워줘야 돼요. 선생님 맨날 10시 10분 막 12분 이럴 때까지 했었잖아. 근데 이제 진짜 안 돼. 선생님
방송하다가 중간에 끌려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0시 한 3분쯤부터는 선생님이 무조건 마무리 멘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창 아무리 막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물론 거의 대부분은 선생님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8시 55분에는 무조건 카메라를 킬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좀 많다, 여러분한테 뭔가 해줘야 될 이야기가 더 많다, 그러면 50분에 킬 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9시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8시 55분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뭐 우리 박성규 친구처럼 학원 시간이 있거나 하면은 맞추기 어렵겠지만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우리 55분에 만나는 걸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총균세, 정말 선생님에게도 아주 의미가 깊은 책이에요. 이 선생님이 두꺼운 책, 선생님이 처음 독서 수업을 시작하고 한 달에 4권씩, 일주일에 한 권씩 초등 친구들, 중등 친구들 이렇게 같이 책을 읽었는데 말을 줄일 수는 없어. 박성규 친구 선생님 말을 줄이려면은 혀를 자르던가 다시 태어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처음 조금 더 어려운 책을 한번 해보자. 정말로 인생에 남을 만한 책, 말 그대로 어디 가서도 내가 이 책을 읽었다라고 자랑할 만한 책, 그런 책을 해보자 했었을 때 맨 처음 시작한 책이 바로 이 총균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건, 뭐야 이거, 잼 앤 스틸 균이야 이게? 바로 이 총균세였었죠. 선생님 제 책은 이게 아닌데요, 요 판본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판본이 아닌 판본인 책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는 어떤 판이든지 상관없어요. 이 책 자체가 워낙 인기작이고 출간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05년도니까 20년이에요. 20년 됐기 때문에 여러 판본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더군다나 한국에서 워낙 인기가 있었고, 이 다이아몬드 교수님도 깜짝 놀랐어. 아니, 아시아에 있는 국가에서 왜 이렇게 내 책을 많이 쓰나. 그래서 심지어 성균관대에서 석좌 교수로 초청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강의도 하셨어요. 정식으로 강의까지 열어가지고, 뭐 EBS나 JTBC나 이런 데 출연하신 적도 엄청 많고,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쌤 생각에는 우리가 책을 많이 사줘서인 것도 있을 거고, 또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주장한 이 책에서 12챕터일 거예요. 이 고립된 지역에서 대부분 문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데 고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만든 문자는 대부분 주변 국가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맞아, 우리는 주변 지역과 교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주변 지역의 문자를 참고해서 우리의 문자를 만들었어. 이거 이런 문자를 참고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문자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주장했던 그 문자 발생에 관련된 증거를 딱 대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세종대왕님이 다 얘기를 해줬거든. 당연히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세종대왕님을 알 리가 없지. 근데 본인이 주장을 한 다음에 이후에 찾아보니까 그런 증거가 딱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호의적이고 한국에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도 살펴볼 건데,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살펴보면서 이 총균세라는 책을 선생님이 이 시점에 다시 고른 이유도 책이 없어서는 아니야. 세상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얼마나 끊임없이 많은 좋은 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25년에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2025년에 가장 큰 일,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영향력이 큰 일. 그렇지. 우리의 트왕상, 이 천조국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권력자, 새로운 헤게모니가 올 거고, 그 시점에서 세계의 이제 또 권력 구도가 요동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당장 어제 미국
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북한에 있는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엄청 큰일이야. 그 사람의 입 한마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냐면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미군,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 미국의 군대를 총괄하는 사람이 북한이 어떻다고? 노스 코리아의 뉴클리어 파워, 핵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여러분. 선생님, 그 사람이 얘기하던가 말든가 이미 북한은 핵 개발했고, 핵 실험했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엄청 하늘과 큰 땅 차이예요. 가지고 있는 거랑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랑. 선생님이 하버드 대학교에 갔다고 할 수 있어.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 할 수 있어. 왜? 여러분, 하버드는 미국 관광 가면 갈 수 있어요. 가서 그 교문에 그냥 들어가면 돼. 입장료도 필요 없어.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쉬워. 선생님이 그래서 나 하버드 갔다 왔어. 하버드 캠퍼스 안에도 들어갔다 와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하버드 대학교 측에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노학 파기 하버드를 다녀갔다. 하버드를 그레듀에이트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당장 이것 때문에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는구나. 그럼 이제 뭐가 된다? 핵 보유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을 할 때 핵을 없던 상태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있던 거를 아예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거라. 오케이. 너 있는 거 인정할게. 그러면 네 거 하나를 없애. 그러면 걔한테 뭐를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협상에서 하늘과 땅 차이야. 너는 핵을 만들어서도 안 됐고 가지고 있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려. 이건 그냥 처음 출발선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줘도 됩니다. 원래 없던 거니까. 내게 원래 아니었으면, 이 핸드폰이 선생님 게 아니었으면 이걸 가져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대가 이거는 박노학 핸드폰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를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큰일이야. 이렇게 큰일인데 이미 그거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경솔한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 동아시아 태평양 건너에는 조그만 나라에 핵이 있든가 말든가 그 옆에 서울에 사람이 몇 명 살든가 말든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일인데. 근데 나중에 북한하고 협상할 때 얘기할 거야. 우리 미국도 인정했다. 우리 뉴클리어 파워가 있다라고. 이게 여러분 엄청 큰일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권력이 바뀌어갈 때 이 권력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하는 이 헤게몬이라고 하죠. 어떤 가치관, 정체성, 이념,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이 선생님 이거 머리 스타일 뭐야 이거 서양식 스타일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여기다가 상투 틀어야지. 선생님 입고 있는 옷 이거 뭐예요? 이거 서양식 옷이지. 원래는 뭐야 이거 흰옷, 백이민족 아니야. 이거 선생님 한복 입고 있어야지. 다른 걸 필요가 없어. 또 더군다나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만나고 있는 이 플랫폼 유튜브 이거 누구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이거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좋은 걸로 치자면 내가 만든 게 제일 좋았겠다. 선생님이 만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미국에 있는 지금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알파벳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긴 했는데 인수한 지는 오래됐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쓰고 있는 거 봐봐. 이것도 봐봐. 소니 겁니다. 소니. 마이크도 선생님. 카메라도 캐논 거네. 야, 이것은 앞에 있는 이거 아이패드 이것도 미국 거네. 이거 봐. 우리 지금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법, 정책, 이념, 물건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우리 정부. 사실상 세계의 헤게모니를 서구가 장악했다.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 근데 여러분 소니가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소니도 일본 전통 기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고 성장한 회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들인 거죠. 이렇게 어떻게 서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나. 이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책 총균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총균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실 북한 핵을 인정한 거는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아니고 이 세스버거였나? 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이야기한 거고, 트럼프 아저씨가 이야기한 거는 그 얘기가 아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요 며칠 세계를 아주 들썩들썩하게 하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말이야 그거 가지고 올 거야. 그거 내가 그거 가지고 올 거야. 맞아요. 바로 그린란드였습니다. 그린란드, 영어로 생각해보면 그린, 녹색, 랜드, 땅. 녹색의 땅. 어디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쪽에 있는 건가? 브라질 쪽에 있는 건가? 어디에 있는 거죠? 중국 쪽인가? 드넓은 초원지대니까 어디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인가? 이 전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 있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요 세계 지도로 봤었을 때 바로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여기 좀 더 진한 색으로 해봐야 되겠다. 여기에 있는 요 섬이 그린랜드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통적인 관점의 세계 지도예요. 멜카드 도법으로 쓰여진 전통적인 방법의 세계 지도인데, 선생님 예전에 한 번 더 예전에 얘기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지도는 세계 지도에서 비주류다. 여러분 이 지도는 선생님이 골랐지만 비주류 지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지도를 많이 쓰지 않아요. 아니 AI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지도가 아니야. 예전에는 이 지도였어. 세계 지도가 다 이 지도였거든요.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 어디다. 여러분 어디로 바뀌었다고 했죠? 선생님이 몇 번 언급했었는데 이제 이건 옛날 지도입니다. 이런 지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세계의 중심은 어디? 어디를 가운데에 놔야 된다. 이 지도의 중심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말 그대로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여기 대서양이 중심인 지도라면 이제는 이런 지도는 의미가 없어. 이제 세계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여기 러시아도 있고 호주, 그리고 여기 인도까지. 세계의 중심은 여기예요. 여기.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여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는데 여기는 아주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선생님 그래도 아직 여기 유럽이 살아있는데 여기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여기 영국도 있는데요. 이 지역이 얼마나 몰락하고 있는지, 역사의 주류에서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좀 뒷부분에 마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중심은 여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중요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지역. 그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러분이 얘기했던 바로 이 그린란드입니다. 여기가 지도를 봐서 알겠지만 이제 이게 펼쳐져 있는 지도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진짜 지구가 동그란 건 알고 있죠? 지구가 혹시 지금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깨어나세요. 지구는 둥급니다. 왜?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가면 모든 친구들을 다 만날 수 있잖아요. 둥글둥글해요. 위에서 바라보자는 거야. 지구가 떠 있고 우리가 그 위에서 바라보면은 그린란드의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 그린란드의 위치가 여기고, 여기가 캐나다, 여기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유럽, 그리고 여기가 러시아인데 요쪽이 아시아 쪽 러시아, 시베리아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 있죠. 한국이 여기. 그러니까 이 그린란드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곳에 있었어요. 여기가 그린란드가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미국이 탐을 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미국은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했었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곳이 어떤 미국의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곳이고, 이 유럽 옆에 있는 러시아,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이 붉은 제국.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린란드는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린란드를 살려고 했다가 못 샀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엔 그린란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린란드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옆에 있는 덴마크였거든요. 여기. 덴마크 여기. 독일 위에.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덴마크 본토보다 훨씬 10배 이상 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 지역 덴마크도 미국의 동맹, 나토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사고는 싶었는데 안 판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안 살게. 대신 여기 우리가 그냥 군사 기지 하나 정도는 둘게. 왜냐면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가치가 없던 땅은 아니었어요. 가치가 있어서 미국이 가지고 싶기는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대부분 얼음밖에 없었으니까. 뭐 보다시피 북극에 있는 섬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주자면 엄청 커요. 우리 한반도의 10배 사이즈거든요. 남한 사이즈에는 19배, 거의 20배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땅인데 요게 섬의 기준이에요. 비록 이름은 그린랜드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린 아일랜드라고 봐야 돼. 그린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일랜드의 기준이야. 그린랜드보다 더 커. 여기서 여기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간척 사업은 인정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딘가에서 요만한 땅이 더 추가로 발견됐다. 그럼 이거는 아일랜드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랜드예요. 이때부터는 그냥 대륙입니다. 대륙. 아일랜드라고 하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도 섬 하나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호주를 섬나라라고 부르지 않잖아. 거기는 대륙이에요, 대륙.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란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란드보다 작으면 다 섬입니다. 다 섬이에요. 그린란드보다 커야 대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륙의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땅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건 간에 쓸모 있는 땅은 거의 없어요. 너무 춥고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냥 군사기지 하나 가지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죠. 그런데 딱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처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 때도 얘기했었어요. 그때도 내놔 얘기한 거죠. 야, 그린란드 내놔. 이게 달라고 한 거예요. 또 덴마크 입장에서는 뭐라고? 설마 그 그린란드가 우리나라 땅 그린란드를 얘기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얘기했잖아. 그래, 막 그거 너 딴 데 보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린란드 가지고 와. 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군사적, 경제적, 물리력을 투사하는 거. 진짜 군대를 보내고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해가지고 덴마크라고 하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우리가 흔들어 놓겠다. 너 자신 있어? 나랑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이걸 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유럽에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만 반발하는 게 아니에요. 덴마크는 EU의 일원이기 때문에 덴마크뿐만 아니라 옆에 있었던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다 난리 났어요. 근데 트럼프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그린란드라고 하는 땅이 그러면 왜 가치가 있나? 여기를 보면 알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위에서 보는 거 봤었을 때 그린란드가 애매한 위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유럽보다 아메리카에 더 가까워요. 여기 보면은 사실 그린란드하고 캐나다하고 요 앞에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 초록색으로 선생님 칠해놓은 지역. 이 지역에 지금 영토 분쟁도 있어요. 그린란드에서는 우리 그린란드 거 섬이다. 그러니까 덴마크 소속이고 거기는 유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우리 바로 본토 바로 앞에 있는 섬인데 아메리카 대륙에 바로 붙어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아메리카지. 라고 해서 이 그린란드를 두고 영토 분쟁이 캐나다하고 덴마크하고도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끼어든 거죠. 야, 캐나다 땅도 아니야. 덴마크 땅도 아니야. 그냥 내 땅 할게. 우리 미국 땅으로 하자. 이 그린란드가 있기는 아메리카에 가깝게 있는데 소속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어딨냐. 여기 있었던 이 덴마크 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쯤에는 요 지역이 그냥 하나의 나라였어요. 스웨덴,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칠한 스웨덴, 초록색으로 칠한 노르웨이, 그리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덴마크가 그냥 사실상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합쳐져가지고 같은 왕을 모시고 있었던 하나의 국가였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여러분이 잘 알던 바이킹, 이 사람들이 개척한 땅이에요. 여기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야 서쪽에 뭐 있나 보자 라고 올라가다가 여기 있는 섬이 페로 제도를 만나가지고 여기서도 정착하고, 일부는 더 위로 올라가서 아이슬란드에 정착하고, 일부는 더 올라가서 그린란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 여러분, 섬 이름이 아이러니한데 이 그린란드 지역을 개척했던 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13세기, 11세기, 12세기 시절에는 아이슬란드도 지금 이름처럼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거기가 풀이랑 나무가 자라던 진짜 그린란드였어요. 근데 진짜 그린란드는 이름을 아이슬란드라고 붙였고, 진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아이스밖에 없는 그 땅은 그린란드라고 얘기했어. 맞아요. 라마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한 겁니다. 왜? 여기는 살기 좋으니까 야 여기 우리끼리 살자. 사람들 더 이상 고만 오게 하자. 여기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거짓말로 얼음의 땅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야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여기 보내면 되냐. 여기 야 저기 얼음밖에 없는 땅에 그냥 저기 살기 좋다고 하자. 저기 막 풀과 그냥 초원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막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너무 좋으니까 야 절로 가라고 해 라고 해서 거짓말 치고 이쪽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1000년 전부터 이쪽 지역에 있었던 바이킹들이 꾸준하게 페로 제도,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개척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웨덴하고 덴마크, 노르웨이가 분리되고, 또 덴마크랑 노르웨이가 분리되고, 전쟁을 통해서 다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의 소유권이 계속해서 덴마크에 남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슬란드는 따로 독립을 했고, 페로 제도랑 그린란드는 여전히 덴마크령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된 지가 오래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200년 되면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언제야? 800년 전이네. 800년 전부터 이미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옮겨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덴마크 땅이 맞아. 200년도 아니고 여러분 800년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800년 전에 미국에 뭐 있었는데, 인디언들이 들소 잡고 있었던 때 아니야. 근데 뭐 800년 전에 있지도 않은 나라가 와가지고 왜 지네 나라 땅이냐고 우기냐. 미국의 입장에도 여러분 이유는 있어요. 미국이 갑자기 그냥 아무데나 야 거기 좀 좋아 보이는데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놔 이러지는 않아.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트럼프가 아무리 땡깡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벼볼 언덕은 있어야 돼. 그 비벼볼 언덕이 뭐냐? 바로 그린란드의 민족 구성이에요.